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가르치던 박충구 교수입니다. 현재는 은퇴 교수고 그 생명과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커다란 주제는 민주시민이 어떻게 폭력성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민주시민의 삶과, 이게 첫 번째 강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시민의 죽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강연을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거기에 빠져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중에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섭지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무서운데, 그 무서운 것은 사실은 그 무서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해악을 끼칠 것, 그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처럼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즘 많은 이들의 관심, 조두신 씨가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두순 씨가 12년 전에 8살짜리 여자아이를 온몸이 부서지도록 성폭행한 사건, 아마 전 국민이 몸서리쳤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 무섭죠. 딸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크리스천 부부에게 입양됐던 아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도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18개월밖에 살지 못한 아이가 온몸에 11군데 골절을 입고서 숨졌다고 하는 이 사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람이 잔인하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입양된 어린아이는 절대 보호가 필요한 생명인데 절대 폭력을 가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저지르는 일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악한 것일까?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역사에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천반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서양에서는 토마스 홉즈하고 장자크 루소가 다른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홉즈는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을 향해서 투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투쟁적인 불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본성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봤다면, 루소는 자연 상태는 가장 젠틀하다, 아주 낙관적으로 봤던 그런 견해가 대립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와 순자가 비슷한 이론을 펼쳤죠. 저는 이런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경험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삶의 궤적,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그런 힘을 느낄 때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천사, 신에게 불순종한 역사에서부터 악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험적인 이해는 인간이 무엇인가 야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야만적인 사람을 아마 가족에서는 혹은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당히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생산한 악의 구조들을 보면 그 악을 생산하는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악의 뿌리는 어떤 야만성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와 자연히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살아온 경험적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는 한 아기가 태어날 때 굉장히 기뻐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좀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한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의 상태는 사실은 야만 상태입니다. 그 아기는 도덕도 모르고 인륜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관습도 모르고 종교적 가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를 일종의 야만의 상태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야만의 상태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특별한 어떤 그 기능,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야만으로 태어나지만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 능력을 통해서 야만적 본능을 제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 일종의 becoming 어떤 being, 되어가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만으로 태어나지만 그 야만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숙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민주시민 교육 과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서 독일의 민주교육 시스템, 그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그것을 폴리티셰 빌딩, 정치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디자인되어 있는 모든 교과 과정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만으로 태어나서 민주 시민으로 성숙해 나가는 존재들이죠. 나이 든 사람이나 갓 태어난 아기나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점을 도입하고 싶어요. 제가 윤리학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가장 사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1970년대 동독과 서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죠. Philosopher of Hope, 희망의 철학자. 그러니까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철학자로서 1970년대, 80년대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 Geist der Utopie, 유토피아의 정신, 또 Das Prinzip Hoffnung, 희망의 원리, 그리고 아타이스무스 임 크리스텐툼, 기독교 안에 있는 무신론,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책입니다만은 이러한 책을 쓴 블로어의 사상 체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블로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 서문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 무엇이 우리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내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유와 원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목적, 이런 거 다 모르는 채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블로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내면의 앙스트,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점점 더 분명한 것으로 인식이 될 때는 그게 일종의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신적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안과 공포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향해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이 삶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어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들여다보면서 인간에겐 그렇지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 타게스트로임의 낮꿈을 꾸는 존재다. 그러니까 낮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꾸는 그런 꿈, 프로이드가 꿈을 해석했던 그 내용들, 일종의 억압된 의식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블로어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일종의 예기의식을 가지는데, 예기의식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이렇게 의식한다는 거죠. 현재는 없지만. 여기서 인간은 자기의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그 꿈 속에서 가능한 것을 아주 지혜롭게 찾아서 선택해서 실현해 나갈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블로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낮꿈, 희망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a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어떤 꿈, 기대, 예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저는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에게는 또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어두컴컴한 세계죠. 그게 뭐냐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더 비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무거운 짐, 독일어로는 그것을 이제 라이덴이라고 하는 짐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영어로는 suffering이라고 번역도 하죠. 이런 그 고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삶의 구조에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불로가 보는 인간의 역사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으로 점천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가면서 살다가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만나죠.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인간이 평생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주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표한 강의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분석하게 되면 그것을 불러오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헝거, 배고픔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독일어로는 이제 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궁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궁핍하고 배가 고픈 것, 이게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차원에서 이 개념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굶주린 분들이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a better life,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존재를 끼우려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에른스트 블로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거기에 고통과 결핍과 아픔 혹은 굶주림,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요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폭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폭력은 악마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쁜 일은 사탄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에른스트 블러어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산하는 자연적 재해,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악입니다. 굉장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악은 사람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의 일어난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사회는 하나의 인류가 성취해 놓은 업적입니다. 이 업적을 이어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폭력이 있는데 폭력의 구조를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엘룰이라는 사람도 했고 소렐도 했고 한나 아렌트도 했고 기독교 신학자마다 철학자마다 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 한 9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관계적, 성적, 영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언어적,
구조적, 군사적 혹은 뭐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폭력과 관계돼서 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 그 폭력의 성격은 생명을 파괴하는 죽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임의 힘. 폭력은 사람을, 그것이 아주 강화될 때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죽음의 힘을 인류는 어떻게 극복해왔고 오늘 우리들의 이 문제, 이 죽음의 힘을 극복해야 될 과제와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이 9가지 고통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삶의 에너지가 있어야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참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 주변에는 폭력성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데 하나의 일종의 니크로필리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한 감정들, 죽음을 사랑하는 감정. 근데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두렵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은 죽음을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크로필리액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한 14,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이 오히려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 그거는 일종의 니크로필리액한 감정에서 오는 것이죠. 그것에 반대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필리액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어떤 에너지. 생명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에른스트 블로어는 왜 우리 인간은 생명력을 사랑하고 생명이 작동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해명을 내놨는데 블로어는 그것을 not yet consciousness, 노호니트 베브스트자인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의식, 미성의식,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번역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의식한단 말이죠. 약간 좀 신비적인 표현이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블로어의 신비주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증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식이 없다면 사실은 인생이 재미가 없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다면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낮 꿈의 자리, 타게스트로임의 희망의 의식,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어떤 굶주림을 느끼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다. 오히려 이것이 생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죽음을 향하게 하는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의 에너지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힘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의 어떤 조건들을 벗어나서 안전한 세계를 찾아가는 능력, 인류를 야만에서 벗어나게 한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블로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미성의식, 노호네이트 베브스트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낮꿈의 자리,
그거를 아주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희망의 원리. 전 그래서 그 독일에 가서 에른스트 블로호가 이런 사상을 생각했던 그 루드비흐스하펜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블로호가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그 블로호가 살았던 그 강가를 찾아가 봤어요. 그 강가에서 블로호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소년 블로호가 관찰했던 그 자리에 제가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희망의 원리예요. 희망의 원리의 어떤 그 흔적들을 블로호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3권으로 된 책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희망의 흔적들, 그것을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희망의 원리입니다. 거기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종교는 저런 종교예요. 나쁜 종교는 착취적 종교죠. 의학의 영역이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학이 이루어진 거죠. 교육,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열심히 교육시킵니까? 보다 나은 인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삶의 동반자를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행복을 공유하려고 하는 기쁨을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블로호는 어린아이의 동화를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동화책을 분석하면서 그 동화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스토리로 끝나지 않죠. 동화는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이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게 동화예요. 그건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동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어른들도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그리워하고 실현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욕망, 그거는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낮 꿈을 꾸고 희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정치의 목적을 백성들에게 밥 먹이는 것이라고 봤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정치의 목적은 배고픔이 없는 세상을 넘어서서 정의롭고 공정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기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세계, 그런 세계를 향해서 지금 세계의 정치의 흐름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의 원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희망을 가진 인간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저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인데 전혀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이건 그래도 옷을 입혀놨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서 이렇게 물건처럼 돌덩이처럼 쌓아놓은 바로 이 현장, 누가 저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폭발한 원자폭탄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핵폭탄 하나를 가지고 일순간에 6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핵폭탄에 의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고통을 겪다가 죽었어요.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것이 3일 후에 또 나가사키에 떨어지죠. 원래는 고쿠라라고 하는 곳에 투하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미군 비행기가 고쿠라 상공에 가니까 구름이 너무 껴서 거기는 투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사람들은 참 불운했던 거예요. 고쿠라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원자폭탄을 제2의 장소 나가사키로 옮겨서 떨어뜨렸는데 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러니까 22,000톤, 굉장히 커다란 것이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15톤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5톤, 1,000톤. 히로시마에서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인데 나가사키는 이렇게 동네가 hilly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가사키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언덕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가사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죠. 바로 그런 지형 때문에 나가사키에선 사람들이 덜 죽었어요. 그래도 3만 5천 명이 단번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원자폭탄이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8,000개 정도가 현재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황이죠. 레이건 시절까지만 해도 17,000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서로 그 어떤 적대감을 줄여서 서로 군축하기로 약속을 하고 군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줄였지만 이 무시무시한 폭탄이 7, 8천 기가 전 세계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이죠. 인간을 위협하는 힘이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은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자 일본을 아주 호되게 혼낸 것이다라고 해서 속 시원할 수도 있지만 인류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커다란 비극이죠. 인간이 수만 명을 학살할 수 있다고 하는 일순간에, 그리고 그 학살된 사람들은 과거의 논리와는 달리 전투 요원이 아니라 비전투 요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자식을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다가 죽은 어머니들, 부지기술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도 인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야만성이 극복되지 않은 측면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있는 거지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학살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폭력이 죽음의 힘이다, 죽임의 힘이다 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6.25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 옷을 입은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길을 가다가 비행기의 기총소사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것은 1980년 광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통계로 인간의 폭력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가운데 군인들은 한 1,000만 명 정도고 시민들이 한 1,000만 명.
2차 대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죠.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한국 전쟁에는 137만 명이 사상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7년 동안 미군들이 4,337명이 사망했고 이라크인들은 최소한 10만 명 내지 30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이러한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비극적이죠. 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블로어가 질문했던 거. 보힌 비어게인 어디로 우리가 가나?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언가? 뭐가 우리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 이런 공포인가? 두려움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자 같은 방법이죠. 공자는 언제나 얘기하다가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순임금 시대가 그때가 정말 좋았어.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본성에서 떠났어. 이렇게 푸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는 좋았는데 점점 세상이 바뀌는 것, 이게 타락이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보였던 사람이 플라톤이죠. 칼 포퍼는 플라톤을 소개하면서 이 귀절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자는 다 잡아 죽여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기존의 것을 흔들니까 불안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자기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죽는 일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볼 땐 간접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가 동의할 수도 있죠. 저런 관점을 가지면. 새로운 거가 자꾸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새로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특히 기독교 안에. 보수적인 분들. 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신학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에 비해서 진보 이론이 있는데 진보 이론의 관점은 좀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진보, 점점 아마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 단순한 관점이죠. 계기적 진보냐 퇴행도 일어나는 진보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른스트 블로우 같은 사람은 진보는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 계기에 따라서 진보가 일어나기도 하고 퇴행도 일어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관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동란, 다양한 전쟁들 그건 퇴보예요. 분명한 퇴보입니다. 진보가 아니에요. 퇴보도 일어나는 역사다. 그러나 역사는 진보해 나간다는 거죠. 칼 마르크스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제가 독일의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 현관에 가서 발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 동쪽에 거기에 있는 대학의 그 본관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계단이 있는데 계단 위에 칼 마르크스의 포에르바하 테제가 써 있어요.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erschienen interpretiert. Es kommt aber darauf an, sie zu verändern.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인터프리테이션만 했다니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바꿔야 할 때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동독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칭찬할 만한 얘기를 지금 자유민주사회가 된 독일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혹시 서울대학교에 저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보수적이신 분들은 저거 파내라고 야단들을 하실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칼 마르크스의 얘기지만 옳은 게 있다는 거죠. 대학의 중앙부에 저런 얘기를 그대로 살려둬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그들의 판단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훔볼트 대학 저 본관 2층에 올라가면 2층에는 뭐가 있느냐면 훔볼트 대학 출신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걸려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훔볼트 대학 출신들이 평화상, 의학, 예술,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선배들의 사진들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 훔볼트 대학 학생들은 뭐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신적 유산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황금시대 이론은 허구다 이렇게 아주 규정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입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새로운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것들은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더 좋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 철폐, 남녀평등 시대에 호주제 폐지, 요즘 막 논란이 많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이것 새로운 얘기들 아닙니까? 전부 이런 거 과거에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이런 걸 잘 받아들이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저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거부, 그러니까 차별이 나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보편적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한 방향이죠. 저는 그래서 황금시대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사는 죽임의 힘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힘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직선상에 그장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민주시민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다 좋은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꿈, 희망의 원리를 가진 그런 민주시민들의 역할,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죽음의 힘이 언제가 더 강했었는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합산하면 1억 명이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역사, 이런 역사를 지적하면서 인류 역사, 과거가 좋았고 지금은 더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과거는 결핍과 포악의 시대였어요. 고대 그리스 국가, 도시 국가들의 전쟁사를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낸 책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이라고 하는 책이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 홍성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연구해 본 결과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하면 19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 엄청나게 잔혹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편의 모든 사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애들까지, 뱃속의 아기까지 다 죽였어요. 여자들도 대부분 다 죽이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만 살려뒀는데 왜 살려뒀겠어요? 전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살려뒀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 시대, 로마 제국은 기원전 약 한 4년 전부터 출발한, 공화정이 출발한 역사, 아우구스투스가 일종의 그 새로운 공화정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초기 시대, 그때의 로마 시민의 평균 수명은 28살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소수만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16세기 유럽에 전염병이 있었던 시절, 그때 장미의 전쟁 같은 거, 종교전쟁이 있었죠. 도처에서. 그때는 오히려 또 평균 연령이 21세예요. 아주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만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 않고 모두 잔혹하게 학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47살. 2006년 미국 77.5세. 2021년 대한민국 우리 평균 연령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82세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균 연령 19살까지 살던 시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평균 82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안정된 사회로 우리는 진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균 수명이 19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옛날이 더 멋있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죠. 평균 수명의 증가 추이 19살부터 77, 지금 우리나라 82.4세. 굉장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죽임의 힘이 약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는 죽임의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이 스파르타의 임금이 이제 그 트로이의 왕자가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방문해 왔다가 자기 아들의 그 연인인 헬렌을 데리고서 도망치죠. 왜냐하면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이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트로이 전쟁 아닙니까? 이것은 반은 신화고 반은 사실이에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호모의 서사 시집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스파르타의 왕,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든 병사들에게 남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트로이 병사가 그 임금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요청을 해요.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왕이 한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미의 태에 있는 어린 생명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 종족 전체는 흔적도 없이 도말되어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잔혹하고 적이라고 한다면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이러한 아주 살인마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대 서사시에서는 영웅이라고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웅 신화라고 하는 것은 비범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비범한 인간이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편을 향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른 편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 가치를 무화시키는,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그런 이들이 영웅이죠. 이 당시의 전쟁은 승자 독식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리스만 있었다고요? 성경에도 있어요. 민수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전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시오. 이 그리스 전통이 여기에 히브리 전통에도 들어와 있어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유부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이거 다 믿으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28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부모에게 토크백하는 거, 그것도 사형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자식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학의 교수가 자기 딸을 디스플린 하다가 때려서 그만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성서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아주 실천 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잔인한 게 있어요. 매를 아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훈육하는 매 이제는 금지시켰어요. 성경이 맞습니까? 새로 만든 법이 맞습니까? 저는 새로 만든 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당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위대하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좀 맹목적이에요, 신앙이. 저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700명을 잡아 죽여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을 정당화하는 것, 그거는 과거의 야만의 죄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텍스트는 이런 야만의 유산이 성경에도 담겨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원전 국가 형성 이전이 가장 잔혹한 시절이에요. 수렵 채취 시대에 인류 사회는 기근과 질병과 폭력에 시달렸고요. 국가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는 국가가 치르는 전쟁에 또 시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죠. 수천 년 기근과 질병과 전쟁, 폭력에서 벗어난 인류 사회,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런데 저런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사람의 평균 수명이 19년에서 80세 시대로 이행돼 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폭력을 극복하고 죽임의 문화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죽임의 문화를 극복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 교수입니다. 스티븐 핑거. 이 사람이 쓴 책에서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Why Violence Has Declined, 왜 폭력이 이렇게 감소했을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저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강연이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테드 프로그램에는 Surprising Decline in Violence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한 20분짜리 정도 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핑커 교수는 과거에 비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워졌다. 그런데도 아직도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살인적 폭력의 감소, 야만적 폭력성을 통제하는 국가의 출현,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은 예술을 하는 존재예요. 음악을 들을 줄 알고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고 조각해내요. 이 인간의 위대한 이런 본성들, 우리 안에 있는 천사 같은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넘어서 평화를 사랑하는 본성, 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조차도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 참 아이러니지만 말이에요. 이 핑커 교수의 글에서 인용해 온 겁니다. The first major decline of violence I call the pacification process.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 pacification process. 이 평화 프로세스는 폭력을 버리고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폭력성이 근절되고 사라지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이나 자기 확신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우리의 주장에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고학이에요. 과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를 이해하려면 통계학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통계들이 인류의 지표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사용해서 쓴 책이 바로 아까 핑커 교수의 책입니다. 고고학은 고대 인류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겪어서 죽었단 말이죠.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머리통이 깨어지고 대퇴골에 청동 화살이 박혀 있거나 참수되어 죽거나 목이 술려 죽은 경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오랜 과거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도표는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력에 의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연구 결과예요. 그 사회 구성원의 약 한 60%가 폭력에 의해서 죽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기원전 1325년경. 그러니까 한 3000년 전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었죠.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폭력이 줄어오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도표를 만든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로 끝냈어요. 여기 와서 보면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이 도표도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인데요. 이것은 남성들이 죽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남성들의 전체 남성의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이 죽은 족속이 있어요. 그게 지바로 족속인데 이 지바로 족속은 아마존에 살던 족속입니다. 이 지바로 족속들이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잔인하니까
가장 잔인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지바로 족속의 문화적 습성을 보면 아마존의 지바로족인데요. 이거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죽은 자의 영혼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시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미신적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의 영혼이 자기네 부족을 괴롭힐 것을 두려워해서 그 영혼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돼지 머리들 이렇게 삶아놓은 것들 보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뼈는 전부 빼내고 살만을 말리면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지겠어요? 조망만해지죠. 그리고서 그 입과 턱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주렁주렁 걸어놓고서 살았던 족속들이 바로 지바로 족속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잔인한 결과를 자기 삶에서도 겪었던 거예요. 뭐 카니발리즘, 사람이 시신을 먹는 식인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국 서부에 가면 아주 멋있는 지역이 있죠. 애리조나주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데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면 그 그랜드 캐니언에 살던 옛날의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들의 죽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이 이 대퇴골이 함몰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30명 내지 60명 정도가 모여서 군집 생활을 했었는데 기근과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자기 집단이 아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동네를 습격하는 겁니다. 습격해서 그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나눠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랜드 캐년의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751년에서 2015년까지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이 5년 안에 죽어간 숫자예요. 거의 50%까지 태어난 아이가 죽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거의 태어난 아이들이 죽지 않죠. 우리 한국을 보면 1950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야만의 풍습이 꽤 오래까지 지속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급격히 줄어서 거의 세계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의 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요? 자식들이 죽는데? 그렇지 않죠. 국가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역사는 이제는 점점 허용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라고 한다면 유아의 35%가 생후 5년 안에 죽게 되고, 국가사회가 형성된 시기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0세기에는 이념전쟁, 전체주의 국가의 권력 출현으로 무수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초토화되었죠.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라면 상대를 비범하게 혐오하고 배제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이들이 영웅이에요. 우리는 이 영웅의 문화를 이어받으라고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성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 색깔 다르다는 이유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젠더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쉽게 차별하고 배제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야만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강하게 되면 죽임의 권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1억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가장 흉포한 세대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이 생명을 손상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비극이지만, 사실은 과거로 가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죽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끔찍한 일들이 줄어든 세상이지만, 아직도 한 세기를 지나면서 1억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될 과제가 오늘날 우리 민주시민의 과제, 평화 프로세스의 과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시대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형 30% 내지 60%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집에서 죽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모의 시를 보면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아들은 행복한 아들이고, 아들을 장사 지내는 아버지는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식을 장사 지내야 되는 슬픔, 그거 고통스러운 거죠. 과거에는 그게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폭력성을 행사한 이들은 군사주의의 주축이 된 남성, 전사문화, 영웅신화, 그리고 그들을 신격화해서 제의화했던 그러한 역사적 흔적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토마스 홉즈의 리바이어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홉즈는 원시 상태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만의 사회, 무법지대, 폭력의 시대에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다. 만인이 만인과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것도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 그럴까? 공권력이 없는 세계에서는 법도 없었고, 따라서 불의한 것이라는 판단 기준이 없었다. 이게 토마스 홉즈가 17세기에 봤던 야만의 습성이에요. 야만의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경쟁심이 있어. 남보다 내가 못하든지 낫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민감하다. 이게 야만적인 아주 속성이죠.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소심함, 자기에게 손해날 것은 안 하는 소심함, 그리고 칭송의 문화가 있어요. 칭송받기를 즐거워하고 남을, 강자를 칭송함으로써 자기가 안전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시사대, 야만의 사회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즈가. 이 도표는 살해당한 사람들, 피해자들의 성비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약 한 33%, 남성 피해자가 67% 정도. 그러니까 2대1 정도가 차이가 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이 남성의 영역, 여기는 그만큼 폭력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폭력성이 적지 않게 있는 거죠. 거의 비등비등하니까. 가부장적인 틀과 구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남성 폭력이 더
강해서 그 폭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죽음의 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폭력의 시대에는, 과거 야만의 시대에는 생명이 값쌌던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생명이에요. 저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그 웨스턴 무비, 그 이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 뭐 아주 굉장히 총재배들이 젠틀하고 멋있게 나와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있지만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도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총 한 발의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손쉽게 죽이는 거죠. 야만의 습성을 우리는 아직도 즐기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생명은 이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존재가 쉽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국가폭력, 종교폭력, 이것도 엄청난 힘이었어요. 이 국가폭력과 종교폭력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데 성과 사랑까지 지배를 했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지배하다가 작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여성이 자기가 임신한 아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생존의 가치를 우선시해서 판단해서 임신 중절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것이니까 그거를 법이나 국가가 결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제는 국가나 종교가 인간의 성과 사랑까지 임신까지 지배하는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탄식을 하는데요. 보수적이신 분들. 이게 역사가 사실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민주 권력은 야만의 시대의 권력과는 달리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인간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의 출현은 폭력의 급격한 감소를 가지고 왔어요. 근대 국가의 어떤 기능 속에서 국가의 권력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종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지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마녀 사냥도 하고요. 이단 처형하기도 하고 종교 전쟁을 벌여서 무수한 이단자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국가의 출현 이후에 종교가 그런 종교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죠. 그러나 국가 자체의 폭력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고 소수의 특권, 권력자들에 의한 잔인한 형벌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남용됐는지 이 문제도 살펴보면 정말 몸소리 쳐지는 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이성은 잔인성에서 인간을 스스로 해방시켜왔고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신체를 절단하고 눈을 빼고 말이죠. 혀를 빼고 혀를 자르고 뭐 고문하고 화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능지처참하고 심지어 저 세종로 사거리에서 이 사제를 묶어서 사제를 찢어 죽이는 형벌까지 있었어요. 주로 역적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것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많아졌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저 벌금형 정도만 가하면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아주 사람을 절단냈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의 오남용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만적 폭력은 정치 권력의 소수의 권력으로 옮겨졌다가 이제는 시민의 권력으로 이행돼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 권력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시 종교적 해석에서 이제는 민주적 해석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력은 신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한 숭배 문화가 있었던 것, 그게 원시 종교적인 양태죠. 그러나 이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민주적 권력이에 이것으로 사실은 바뀌었죠.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한. 근데 민주사회에서 살면서 여전히 권력은 신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류입니다. 권력 행사는 과거에는 군주의 자의에 따라서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규정한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민주사회를 지키는 수단은 사실은 법치주의래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안 되면 민주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조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 전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사실은 야만성을 극복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소결론을 내리면 폭력 중심의 문화에서 폭력 극복의 문화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동성을 구성함으로써 각계전투, 개인이 이 역사를 극복해온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극복해왔다. 생명을 지키는 의학, 영양학, 복지학의 확대 과정도 사실은 인류의 지혜의 소산, 집합체,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권 옹호의 인권 사상이 이제는 법치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회이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는 폭력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화를 척결하면서 생명과 평화를 옹호하고 지켜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 인류사의 진행 과정은 그 과정에 기여해온 어떤 윤리사상의 가장 소중한 내용은 폭력성 극복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폭력성을 후원하는 증오와 혐오의 윤리에서 폭력성을 약화하는 공감과 사랑의 윤리, 이 윤리는 비폭력 전통을 형성해왔고 오늘 민주사회 시민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의미,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인류의 선조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죽음의 힘을 이겨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부단히 차별과 배제의 벽을 넘고 혐오와 증오의 힘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폭력의 극소화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을 소개할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피터 싱어스의 이론인데 흔히 동심원 이론, expanding circle이라고 하는 개념,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은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타인의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터 싱어스.
이 사람은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과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이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짐승들도 이젠 더 고통스러운 생명이 되지 않도록 짐승까지도 해방시켜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짐승보다 더 귀하게 여기자, 혹은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자, 이런 대립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정서, 공감의 능력을 인간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생명 있는 것들과 연대를 나눌 수 있는 윤리, 이 윤리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생명들과 공존할 수 있는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내 자신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주의에 빠져서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죠. 또 집안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서클이, 원이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더 큰 사람이 있죠. 이게 이분이 쓴 책입니다. 그 Expanding Circle, 원이 크면 클수록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집단 이기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폭력이 외부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부부가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고양이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돌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아마 경찰이 동물 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짐승은 하찮다고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죠. 정인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부부 사이에는 애정과 사랑과 호혜적 관심, 자기가 난 자식에게는 따스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낳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 차이 때문에 정인이를 짐승보다 못하게 막대기처럼 대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원이 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폭력적인 삶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피터 싱어스는 우리는 우리의 이 동정, 컴패션, 공감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류의 생존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인류가 차별과 배제와 혐오, 증오의 길, 이게 폭력의 원인이거든요. 이걸 극복하고 연대와 협력과 사랑과 이해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저는 하나의 커다란 지표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어떤 표라고 생각해요. 자유와 평등과 연대. 이거를 이해하는데 인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너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평등의 개념에는 남자끼리의 평등이에요. 여자는 빼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걸 보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생각, 여기에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 능력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정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화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게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빛, depth가 아니라 빛, light이에요.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길로 가라고 서치라이트를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비추어 준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민주사회 시민은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극복하고 차별과 배제의 덫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서클, 나는 어디까지 내 관심이 펼쳐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원, 그 안에는 어떤 생명 존재가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얘기로 오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섬기는 것이다. 타인을 돕기 위한 동정심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교수로 살아가던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뒤쪽에 숲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멋있는 숲에서, 이 사람은 음악학 박사이기도 하죠, 파이프 올겐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 강단의 독일 교수의 특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떠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다른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돕기 위한 동정심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커다란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의 흐름을 더 평화롭게, 더 정의롭게,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해야지 그것을 해방하는 그러한 삶은 민주사회의 시민의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